요즘 제가 이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피곤해. 요즘 기분이 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때문이야. 이 말을 제가 진짜 많이 하는데 피곤함이라는 거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1% 북클럽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평소에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을 종종 하거나 항상 머릿속에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제목이 다 하지 않았나요?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 모두가 궁금한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죽일 놈의 피로와 결별하는 법. 내일은 개운하게 일어나고 싶다. 모두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에이미 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하버드, 컬럼비아, 코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 기관의 면역학 알레르기 전문가라고 하고요. 진짜 이 책은 과학적인 근거들이 계속 곁들여져서 여러분들이 믿고 보시기 좋은 책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환승을 거듭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나에게 정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거나 일이 너무 바쁘다 보면 몸이 쉽게 피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커피를 사랑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1인당 커피 섭취량이 거의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나라의 면적에 비해서 카페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편이고요. 이렇게 카페인을 달고 사는 문화도 우리나라가 피로 사회라는 방증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피곤함이라는 게 인생의 디폴트가 되어버리면 어떤 계획을 세워도 의지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 미루는 습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몸이 피곤하면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그냥 일 끝나고 당장 집에 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쉬고 싶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혹시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계시다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의 내용을 꼭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수면 장애도 만성 피로와 항상 짝꿍처럼 다니는 비슷한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수험생분들 집중이 잘 안 돼서 마치 뇌에 안개가 뿌옇게 낀 것 같은 증상, 브레인 포그도 역시 만성 피로의 한 증상입니다. 점점 이거 내 이야기다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만성 피로를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세바시에 나온 이영미 작가님의 영상 한번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이분은 몇십 년간 소위 말하는 저질 체력으로 살다가 40 무렵에 무작정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철인 3종 선수가 되셨거든요. 이 영상 여러분께 꼭 추천드릴게요. 우리는 신체의 감가상각을 최소화해 갈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서 체력이 좋아지신 분들이 존재하니까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30대가 되니까 40대가 되니까 다르다, 꺾였다. 저는 이런 말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냥 이 영상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면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력을 고갈시키는 그 원흉들이 무엇인지, 그 원흉들을 어떻게 방지하고 없애갈 수 있는지 해결책들을 함께 나눠볼게요.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몸의 염증 반응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에너지의 3요소, 가장 중요한 호르몬 체계, 그리고 면역 시스템, 마지막으로 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개선이 돼도 다른 두 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세 가지가 모두 균형 있게 좋아졌을 때는 몸의 에너지가 치솟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호르몬이란 대체 뭘까요? 호르몬 우리가 진짜 평소에 많이 듣는 단어인데 호르몬과 피로감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호르몬이라는 걸 10대 때, 사춘기 때나 아니면 갱년기 같은 특정 시기에만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호르몬은 매일매일 나의 체력과 기분 상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남성, 여성 모두에게요. 호르몬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신체 활동에 관여하고 또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에너지 레벨을 좌우해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또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일단 아침에 알람을 들으면서 깨는 순간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솟구치면서 기상을 돕고 또 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리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식욕과 성욕, 기분과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수면, 체온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이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균형을 이룰 때는 우리 삶도 굉장히 순조로워요. 근데 혈류 속에 특정 호르몬이 너무 적어지거나 너무 많아져서 이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이 나른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몸무게가 잘 안 빠지거나 붓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피로해지기도 하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갑상샘 저하증 또는 항진증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꽤 흔해졌어요.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데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면 종종 이 갑상샘 관련 호르몬이 불균형일 때가 있더라고요. 또 성호르몬의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남성에게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고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된다고 하는데 이 양이 너무 많아지거나 너무 적어져서 호르몬 간 균형이 깨졌을 때 단순히 성욕에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뼈나 근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몸무게가 갑자기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 체계에 장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장이 호르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이때까지는 장은 그냥 음식물을 소화하는 기관,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밝혀지는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장에는 수백만 개의 미생물군,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한다고 해요. 이 장 세균이 면역계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호르몬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요. 장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호르몬 수치를 높이거나 낮춘다는 거예요. 이 장내 미생물군이 붕괴되면 예를 들면 에스트로겐,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엉망이 돼서 자궁 내막증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유방암 이런 발병률이 상승한다고 하네요. 심각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 자체가 우리의 식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식탐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과 식탐을 유발하는 그렐린 호르몬의 작동도 장의 지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 놀랍죠. 우리의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망가지면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항상 겪는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방식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건 우리가 매일 2끼니 또는 3끼니 챙겨 먹는 밥이에요. 우리가 뭘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는지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책의 작가가 꼽는 호르몬을 교란하는 주된 원인은 바로 단조로운 음식입니다. 과자나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이런 가공 음식에는 일단 이 식료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요. 그 첨가물들이 장 마이크로바이옴과 호르몬을 교란시킨다고 하죠.
또 많은 양의 설탕, 그리고 식용유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6 지방 등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설탕이나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인슐린 수치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고 그 결과로 우리 몸은 바로 졸립거나 피로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슐린뿐만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오고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더 먹어야 할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답이에요. 염증 상태를 바꾸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음식은 채소입니다. 100세를 넘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오래 살고 싶다면 식이섬유가 핵심입니다. 왜 식이섬유가 중요하냐? 대부분의 장세균은 장의 끝부분에 존재해서 음식물이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장의 끝부분까지 도달하기 전에 소화가 돼버려요. 근데 식이섬유는 이 장의 끝부분, 하행 결장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유익균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되죠. 이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지 못하고 굶주리게 된다면 장의 내벽을 대신 먹게 되고 그러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장에 빵꾸가 나는 거죠. 채소에는 호르몬 균형과 항염증 효과에 탁월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또 우리나라의 여러 제철 채소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듬뿍 먹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소 외에도 오메가3 지방을 함유한 등푸른 생선, 그리고 또 올리브 오일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책에서는 다양한 식단 가이드도 뒤에 실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외국인인지라 우리나라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식재료로 만든 식단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제철 채소를 대신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식단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또 봄이니까 요즘 유행하는 봄통 비빔밥 만들어 드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나물들 있잖아요. 뭐 쑥갓이라든지 미나리, 그리고 냉이나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염증을 막을 수 있는 탁월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장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분까지 좌우한다는 사실이에요. 뇌와 장은 연결돼 있어요. 뇌와 장은 말 그대로 근육층 신경얼기로 연결돼 있어서 만약 장에 염증이 생기면 뇌가 감지해서 슬프거나 불안한 감정이 생긴다는 과학적인 연구도 늘어나고 있어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나의 기분을 좌우한다는 거죠. 장 미생물군이 불균형해지고 또 장에 구멍이 나면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줘서 우울증, 기분 장애, 과민증, ADHD, 브레인 포그, 불안함, 그리고 극심한 피로가 생길 수 있어요. 심지어 자폐증과 알츠하이머 같은 심각한 질환과 이 장 건강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기 위해서 꼭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확실히 설득이 되지 않나요? 무엇을 먹느냐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게 먹는 타이밍이에요. 만약 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이상한 시간에 야식을 먹고 소화가 되기도 전에 아침에 또 뭔가를 먹고 하면 우리 몸이 회복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없는 거죠. 항상 음식물을 소화시키면서 몸이 쉴 수는 없거든요. 밤이 되면 호르몬이 몸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시스템을 복구하고 보수해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에 자꾸 음식물이 쉬지 않고 들어오면 길이 자꾸 막히고 꼭 필요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호르몬이 좋아질 리 없겠죠. 그래서 잠드는 시각과 마지막 식사 시각 사이에 이 시간적 간격을 떨어뜨려 놓는 게 수면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극단적인 간헐적 단식이나 16시간 이상씩 단식을 하는 그런 고강도의 간헐적 단식을 무조건적으로 권하지는 않아요.
여성과 남성의 몸이 다르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분이 다르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건 10시간 단식을 해야 되냐, 뭐 16시간 단식을 해야 되냐, 24시간 단식을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음식물을 우겨 넣는 행위를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배고픔을 느낀다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겠구나. 어느 정도의 배고픔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단식 시간을 우리 몸에 주는 거예요. 그게 12시간이 됐든 16시간이 됐든 저녁 8시에 만약에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만 단식을 해도 12시간 단식을 매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예외적인 날도 있겠죠. 매일 그렇게 칼같이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배를 좀 비워줘야지. 장기를 좀 쉬게 해줘야지.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노력을 해가는 삶은 다를 거예요. 이 책을 보시고 뭔가 실제로 시도해 보신 것도 있어요? 있죠. 제가 한창 간헐적 단식이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을 때 그때 16시간 단식을 했었거든요. 또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고 이게 내 몸에 진짜 좋은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보면은 식사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막 간식도 이것저것 먹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다시 간헐적 단식을 좀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 12시간은 위장을 비워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요즘 조금 기분이 우울하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뭘 먹었지? 어제 뭘 먹었지? 이렇게 식단을 점검해보는, 복기해보는 습관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쿠팡이츠나 배민으로 야식을 시켜 먹으려다가도 지금 먹는 이 야식이 내 기분을 안 좋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이 음식의 맛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 횟수를 좀 줄이려고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 말을 진짜 많이 한대요.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피곤해. 요즘 기분이 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호르몬 때문이야. 호르몬이야. 염증 때문이야. 이 말을 제가 진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 주변에서 너 또 호르몬 얘기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 이 책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네요. 그럼 막 야채도 전도하고 그러세요? 맞아요. 요즘 제가 봄동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 SNS에서도 요즘 봄동 비빔밥이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한 2년 전부터 봄이 되면 봄동 비빔밥 만들어 먹는 거 좋아했어요. 저만의 레시피가 이제 좀 잡혀 있는데 기본 레시피보다 봄동을 2배 이상 많이 넣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이 봄동 비빔밥이랑 햇반으로 현미밥을 이렇게 한 통 같이 섞어서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무조건 몸무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나는 밥 한 그릇 다 먹었는데 거기에 계란 후라이도 같이 넣어서 먹었는데 다음 날만 되면은 최소한 0.5kg가 빠져 있어서 이거 진짜 채소 때문인가? 채소가 이게 마이너스 칼로리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채소 자체의 칼로리보다 채소를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서 마이너스 칼로리란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믿거나 말거나여서 진짜 마이너스 칼로리인지는 확실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날 되면 몸무게가 분명히 감량이 돼 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봄동 비빔밥 많이 먹는데 아무래도 채소를 먹고 나면 이렇게 몸도 가벼워지고 괜히 기분도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과학적인 연구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뇌와 장이 연결돼 있어서 장내 미생물군이 건강해지면 뇌에도 그게 좋은 자극이 간다는 게 실제로 밝혀졌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또 다른 거 주로 봄동 이제 봄지는 못 먹으니 평소에 뭐 또 드세요 또? 저는 토마토란 채소를 진짜 좋아해요. 토마토는 이거는 조금 TMI이긴 한데 저희 아빠가 볼 쪽에 약간 검버섯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검버섯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는 뭐 피부과 가서 관리를 받으신 적도 없고 따로 뭐 특정 화장품을 바른다든지 그런 관리를 거의 안 하시는데 그냥 갑자기 그 검버섯이 사라지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연세도 좀 있으신데 근데 갑자기 이게 없어진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이때까지 먹었던 식단을 이렇게 되돌아보셨는데 딱 하나 추가된 식재료가 토마토였거든요. 근데 토마토가 피부에 좋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긴 했는데 저희 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실제로 토마토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피부뿐만 아니라 토마토가 피로감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도 좋아하고 토마토를 살짝 익혀 먹었을 때 그 영양분이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 이렇게 살짝 볶아서 후추 뿌려서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 식단에는 토마토 그리고 양배추, 당근, 가끔씩 아보카도 이런 식으로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제철 채소들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하고요. 지금 시기에는 미나리 먹는 거 좋아요. 계란 후라이에 미나리를 송송 썰어서 같이 볶아 먹으면 또 그 풍미가 있거든요. 제철 채소 그렇게 챙겨 먹는 것도 되게 좋겠네. 봄동 맞아요. 유행하듯이 그런 네. 유행이 더 많아지면 더 좋을 것 같아. 제가 친구한테 선물 받은 캘린더가 있는데 그 캘린더에 달마다 그 달의 제철 식재료들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한테 제철 채소라든지 과일 이런 거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께 그런 걸 보내드리면서 저도 더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면 할머니가 뭐 꼬막 좀 보내줄 수 있겠냐 이런 말씀하시면 저도 그 네이버 푸드에 들어가서 보는데 그 네이버 푸드에 그 달 또는 그 계절에 맞는 식재료들이 이렇게 추천돼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런 걸 보게 된 것 같아요. 할머니를 보내드리면서 나도 지금은 암꽃게 알이 차오르는 시기구나. 지금은 돌문어가 제철이구나. 지금은 마나 연근이 제철이구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본 것 같아요. 막 토마토, 당근 이런 거 말씀해줬죠. 그거 어떻게 해서 드세요? 당근 같은 경우는 껍질만 깎아서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변비에 가장 효과적인 직방인 채소가 당근이라고 하셨어요. 왜 변비에 바나나도 좋다, 고구마도 좋다, 양배추도 좋다 이런 말 저도 많이 들었지만 할머니가 여러 채소로 다 실험을 해보셨는데 생당근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당근을 그냥 깎아서 가끔 먹는데 당근도 좀 좋은 당근을 잘 골라서 사면 생으로만 먹어도 그 달달한 맛이 은은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집에서 그냥 입 심심할 때 당근 깎아서 드시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자라서 생당근 가끔씩 먹고 양배추 같은 경우도 그냥 생으로 썰어서 배고플 때, 입 심심할 때 그냥 참깨 드레싱이나 발사믹 이런 것만 뿌려 먹어도 맛있는 채소가 양배추라서 추천드려요. 꼭 요리를 막 굳이 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 야채들만 씻어서 먹어도 좀 효과가 있겠네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은 항상 매 끼니에 그냥 그날그날 채소를 이렇게 썰어서 같이 곁들여 드시거든요. 어떤 날은 빨간색 파프리카, 어떤 날은 노란색 파프리카, 어떤 날은 양배추, 어떤 날은 뭐 옆집 아주머니가 주신 상추, 뭐 어떤 날은 그냥 마늘 이렇게 삶은 것들, 브로콜리 삶은 것들. 그냥 디폴트로 항상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는 집에 있는 채소 이렇게 썰어서 드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좀 짠 음식? 예를 들면 제육볶음이랑 먹는다. 그럴 때 양배추 같은 거 썰어서 같이 간을 맞춰서 먹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 근처에 그런 야채 가게가 있다면 그날 이제 먹을 채소를 사가지고 가서 그냥 썰어서 밥이랑 곁들여 먹는 것도 좋고 아니면 요즘 뭐 새벽 배송으로 이렇게 채소를 시켜 먹어도 좋고 살 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꼭 어려운 외국 야채를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이런 식재료도 좋지만
그냥 마트에 가서 그때그때 나오는 채소들이 제일 저렴하니까 저렴한 채소들 사서 식단에 그냥 한 그릇 곁들이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야채, 채소를 잘 먹자. 네,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매일 채소를 2접시씩 먹으라고 추천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긴 쉽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외식할 때는 생채소를 먹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한 끼 먹을 때 그냥 아예 그 채소 접시를 하나 따로 담아서 먹으면 챙겨 먹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신다면 이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나의 기분 상태까지 좌우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이 다음날 또는 일주일 후에 나의 에너지 레벨을 좌우할 수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정말 나의 기본 상태가 되어버려서 더 노력할 생각을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분들이 계신데 피곤함이라는 거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호르몬과 면역계 그리고 장 건강 이 3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피로함을 물리치면서 에너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더 이상 피로가 일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는 이 피로를 무찌를 수 있다는 거, 피곤함과 결별을 하시고 파이팅 넘치는 생활을 하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 읽는